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패널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저는 광주에서 개최되었던 국제 디자인 총회의 사무총장을 맡아 행사의 진행과 준비를 하였습니다. 세계 디자인의 역사 1, 2를 막 출간한 세계적인 디자인 역사가이자 이론가인 빅터 마걸린도 광주에 연사로 참여하셨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광주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셨고 2019년 생을 마치셨습니다. 상권으로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세계 디자인의 역사는 아직도 마지막 볼륨이 출판되지 않았습니다. 빅터 마걸리는 오늘날 우리가 디자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생존을 위해 물질적 환경을 조직하려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지속적으로 연결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마걸리는 두 종류의 디자인을 정의했습니다. 스몰 D가 있는 디자인. 그의 정의에 따르면 사람들이 항상 필요를 충족하고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창작의 행위로서 디자인과 오늘날의 대량 생산 및 매스 커뮤니케이션과 관련이 있는 빅 D가 있는 디자인, 이렇게 두 종류의 디자인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마골린의 분석에 따르면 디자인은 항상 문화 창조의 중심이었던 활동입니다. 그러나 그는 디자인이 예술적 또는 미학적 실천으로만 주변화되어 해당 범주에 맞지 않는 모든 디자인과 디자인 행위를 디자인의 범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세계 디자인의 역사를 출판한 그의 목적 중 하나는 디자인과 그 역사가 과거의 경제, 정치, 문화 구조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ID2와 합병으로 아이디오를 창업한 데이비드 켈리는 스탠포드 대학교의 디자인 대학을 설립하면서 D스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디자인 대학과 D스쿨의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디자이너가 하는 행위에 띵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자신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디자인 띵킹은 작은 D를 설명하는 중요한 용어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디자인 띵킹의 프로세스는 일련의 질서 있는 단계라기보다는 인스퍼레이션, 아이디에이션, 임플리멘테이션이라는 세 가지 영역이 겹쳐 있는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스퍼레이션은 문제의 해결과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과정이고, 아이디에이션은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임플리멘테이션은 이러한 디자인 프로젝트를 실제 사람들의 삶 속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은 항상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오랫동안 디자인은 제품, 공간, 시스템, 모델, 경험 등의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대에 디자인은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마골린이 언급한 것과 같이 생존을 위해 물질적 환경을 조직하려는 기본적인 욕구로서 디자인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현실 세계에 있습니다. 사회와 환경에 대한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인류를 엄습하고 있으며 디자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습니다. 문제 해결 도구로서 디자인 띵킹은 문제를 재정의하기 위한 단계에서 보다 모호하고 숨겨진 원인을 식별하기 위해 문제의 알려진 측면을 평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반복적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선입견을 넘어 모험을 하며 문제의 근본 원인을 식별하기 위해 여러 측면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문제에 대한 기존 가설에 도전함으로써 디자인 띵킹은 기존 사고 패턴을 넘어 새로운 사고 및 행동 수단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중심의 접근 방식입니다. 기존의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상호작용하는지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존 솔루션의 단점과 새로운 기회를 발견합니다. 따라서 디자인 사례를 수집하고 기존의 솔루션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유니버셜 디자인 국제 세미나를 개최해 왔고 2017년부터는 영역을 확장하여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 국제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왔습니다. 작년에 이 두 세미나와 포럼을 합쳐 서울 디자인 국제 포럼으로 통합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포럼과 세미나를 통해 우리는 국제사회 및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디자인과 디자인적 사고를 통한 다양한 문제 해결의 방법과 사례에 대해 논의해 왔습니다. 이번 포럼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이러한 디자이너의 노력과 지식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포럼이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디자인 사고의 첫 번째 영역인 인스퍼레이션을 이끌어낼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없을지에 대해 고민하였습니다. 그런 고민의 일환으로 서울 디자인 국제 포럼의 웹사이트를 행사를 위한 웹사이트가 아니라 역대 포럼에서 발제되었던 연사들의 발표 내용을 정리하여 컨텐츠로 아카이브하고 지속적으로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과 유니버셜 디자인 및 스몰 D에 해당하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디자인 관련 논의와 사례를 소개하고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서울 디자인 국제 포럼의 디지털 플랫폼의 개설을 알려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이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간단하게 사이트를 둘러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포럼의 다양한 내용들과 함께 지난 포럼의 다양한 연사들의 발표 내용들을 아카이브하였고 새롭게 특별 인터뷰들을 포함하여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진행했던 사회혁신 디자인이나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이나 아니면 유니버셜 디자인의 사례들도 포함하여 개설하였습니다. 디자인은 그 자체로 연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제품을 연결하고 서비스를 연결하고 사람을 연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과 연결되지 않은 제품, 공간과 서비스는 의미를 상실합니다. 그 연결은 공간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열망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연결이 지향하는 것은 공감이고 공감이 있을 때 가치가 생성됩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가 리커넥트, 가치 창조자로서의 디자인입니다. 과거의 포럼과 오늘의 포럼을 연결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가상세계와 현실세계, 산업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그리고 시정부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영역들을 디자인이 어떻게 연결하여 가치를 창조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팬데믹 및 지구온난화 등과 같은 전지구적 위기로부터 발생된 다양한 문제와 우리 사회에 노출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연결해야 할까요? 포용과 회복, 공정과 공감에 기반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시민에게 새로운 차원의 경험을 제공하여 도시의 매력을 견인하기 위해 연결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이번 포럼은 이러한 질문으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물론 답을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회의 복잡성이 심화되고 기술 발전의 혁신과 정보의 폭증 등으로 인하여 사회 문제의 이해관계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연결 사회에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연결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을 연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셜미디어는 오히려 우리를 더욱 배타적으로 만들고 연결의 플랫폼은 개인의 정보를 자본으로 하는 시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연결을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는 연결이 가지고 있는 가치 때문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창의성이란 단지 모든 것을 연결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창의성은 연결과 협력적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나는 현상이며 기존의 것들을 재조합 또는 변형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결과물입니다. 연결의 가치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공유하고 확산시켜 만들어내는 창의성과 상상력입니다. 서울 디자인 국제 포럼은 시민과 시정부가 창의성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지식의 연결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표해 주신 연사분들과 패널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제가 그 패널 토론에 앞서 그 발제를 좀 하였는데요. 오늘 진행되고 있는 서울 디자인 국제 포럼의 주제가 리커넥트, 가치 창조자로서의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의 주요 목적이 가치의 창출이 있다면은 디자인 외쪽에서 다른 영역에서 가치 창출과 다르게 디자인이 중점적으로 이끌어내야 하는 가치 창출은 무엇일까요?
또 기업의 관점이나 공공의 관점에서 이러한 가치 창출의 과정엔 어떤 차이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먼저 백준상 교수님 답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연세대학교 백준상입니다. 가치 창출의 과정을 저는 크게 이제 가치를 포착하고 그 가치를 창출하고 그 가치를 제공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봤을 때 이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가치를 포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공공의 관점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가치를 시민의 입장에서 체감하고 시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시민이 정말 이렇게 체감하는 그런 문제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김현석 교수님께서도 어떤 시민 중 사용자 중심의 그런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어떤 행정의 그런 서비스 제공자로서 행정의 어떤 편이나 어떤 부처 간의 그런 사일로에서 벗어나서 정말 궁극적으로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지만 이런 시민의 관점에 가치를 찾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치를 창출하는 관점에서는 무엇보다 시민과 함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과 함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역량이 중요하죠. 그래서 시민의 역량을 어떤 강화하는 그런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런 것은 시민사회에 어떤 두터운 층이 있어야 가능하고 또 시민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공정하게 그렇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고요. 그게 결국 민주주의이고 또 접근성이 높은 그런 어떤 공공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가치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공공성과 형평성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한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소외된 계층을 위한 그런 가치를 잊지 않고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이 이제 익숙해진 그런 코로나의 예시를 들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디지털 격차가 이렇게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받는 그런 디지털 리터러시가 약한 그런 계층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가치를 포착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안하고 그걸 제공하는 그런 것이 어떤 공공의 관점에서의 가치 창출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백준상 교수님 감사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의 가치 창출, 특히 소외된 계층에서의 가치 창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서 발표에서 시각장애인이라는 좀 취약계층, 그러니까 길찾기에 있어서의 굉장히 이동에서의 굉장히 취약한 계층인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개발하시고 계시는 이시환 대표님께서는 또 어떤 관점에서 이런 좀 가치 창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방금 교수님도 말씀했다시피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 창출은 아무래도 저희는 고객을 지향을 하겠죠. 당연히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서 가치가 또 재화로 교환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은 고객으로 가겠지만 결론은 기업이 하는 고객의 가치가 어떻게 보면 구성원들의 요소에서 확대돼서 공공과 맞닿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저희처럼 시각 장애인이나 소외 집단을 대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게 단순히 처음에는 고객이었지만 그분들이 사회 하나의 구성원, 가장 최약체를 위한 시스템이었는데 결론은 그게 사회 전체를 위한 시스템, 이렇게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값어치를 다 연결해주고 해결해줄 수는 없지만 가장 약자라고 얘기하는 또는 소외계층을 먼저 대상으로 값어치를 만들고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그 가치가 진화되고 성장할 거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저희는 집중을 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아까 발표하셨던 내용 중에 소외계층을 위한 이동 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실제로는 나중에 AI의 로봇에도 적용이 되고 또 전체 사회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 저는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공공 디자인 또는 사회적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이제 시나 공공기관 또는 국가정부의 정책으로 입안되기 시작한 건지 이제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부나 지자체는 공공 디자인 관련 직렬을 신설하고 전문가를 고용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디자인 조직을 구성할 때 고려해야 될 최우선적인 사항이 무엇일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먼저 근데 기업에서도 디자인 조직을 구성을 하고 디자인 인력을 배치를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거나 또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러한 것들이 기업과 또는 공공조직과 어떤 차이가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궁금한데요. 황성걸 전무님, LG전자의 사례나 아니면 다른 기업의 사례를 통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그 변화라는 거는 이제 기업도 이렇게 면역성이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는 기업에서 되게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있어 왔고 기관보다는 더 빨리 이제 수용을 했지만 여전히 이제 뭐 다른 이렇게 변화를 추구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기관과 기업의 차이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조직 구도상 이제 어떤 디자인 조직이 생겨나고 아레나리 생겨나는 거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탑다운의 노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새로운 어떤 조직을 구성을 하고 새로운 아레나를 마련했을 때 과연 이제 그게 제대로 이제 펑션을 하려고 하면은 탑다운으로 위해서 많은 조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조직의 어떤 기관의 리더십이 이제 디자인에서 이해를 잘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활용도나 임팩트를 이해를 잘 하였을 때 더 빠른 시간 안에 더 애자일하게 그게 이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러한 새로운 조직이 생겨났을 때 초반에 이제 소프트 랜딩이라는 어떤 그 유예 기간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조직이 새로 생겼을 때 그 조직의 어떤 그런 그래도 이렇게 독립된 어떤 예산이라든지 어떤 인사 이렇게 그런 역량을 제공을 해주고 그 소프트 랜딩을 하고 정착할 수 있게끔 유예기간을 가지고서 돌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좀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LG전자 같은 경우는 디자인 조직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가 저는 좀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서 중앙에 센트럴라이즈된 어떤 조직으로서 디자인 조직이 있는지 아니면 LG가 진행하는 여러 프로젝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프로젝트마다 또 별도의 디자인 조직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L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일단 산업 디자인이라는 어떤 디자인 산업을 가장 먼저 수용을 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역사가 꽤 긴 편입니다. 이제 그 시대를 거쳐 많은 변화를 겪어왔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제 약간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하죠. 2차원적으로 이렇게 그 어떤 사업부 쪽의 그쪽의 리더십에도 소속이 되어 있고 또 독립적으로도 되어 있는 편이어 갖고 이제 둘 다 이제 어떤 이렇게 분권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중앙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하이브리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질문을 좀 다시 드린 이유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디자인 조직이 이제 문화본부 이제 밑에 디자인 정책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서울시의 여러 사업들을 보면 디자인이 안 걸려 있는 사업들이 없이 거의 다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서울시에서 지금 디자인 정책을 진행을 하고 또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과장님, 그 서울시에서도 디자인 관련 조직 체계가 좀 변화가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조직의 전문성을 가장 잘 활용하면서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나 어떤 조직 구성에 대해서 시에서도 어떤 노력들이나 고민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희 시에서도 예전에는 이제 디자인 총괄본부라고 해서 이제 큰 디자인을 총괄하는 본부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문화본부 안에 디자인 정책과가 있는데요. 사실 디자인이라는 게 특정 영역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고도화시키는 엔진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뭐 디자인 전문가만 만나는 게 아니고 의료계를 만나기도 하고 복지관계 종사자도 만나기도 하고 뭐 건축가를 만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전문가를 모두 이제 내부 조직에 채용을 하면 좋겠지만 저희 여건상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이제 외부의 이제 네트워킹을 많이 활용을 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그 직접적으로 이제 그 내부 조직 내부에서 그분들의 역할은 하지 못하시지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외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서 실제로 그 열린 사고로 그리고 기획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흔히 말해 이제 디자인 싱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내부에 와서 일을 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디자인과의 어떤 조직 구성이나 운영의 큰 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미관 같은 경우는 고객 측이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마케팅이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 명확합니다. 그들의 취향이나 트렌드를 쫓아서 이제 제품을 만들고 생산하고 그럴 텐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소외되지 않는, 그러니까 시민들 모두가 이제 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다양한 영역의 어떤 사람들이 디자인 관련된 저희 이제 조직이나 또는 인력 구성에 좀 포함이 되도록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그거는 저희 그 과 이제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제 시에서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내부 조직에서의 아주 친밀한 연결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외부 조직과의 연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되네요. 주유민 교수님께도 요 같은 질문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앞서 너무 다 자세히 좋은 설명을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기업과 달리 공공에서 디자인을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이 단순히 사용자를 위한 전문가가 제안하는 이런 디자인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하는 디자인 과정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시민과 함께 의제를 같이 찾고 같이 논의하고 답을 같이 찾아감으로써 더욱 우리 일상생활에 밀접하고 필요한, 그리고 또 그 해결책들을 시민들이 더욱 잘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공 디자인을 추진할 때 아까 윤혜영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시민, 전문가 그리고 다양한 부서들의 관료가 서로 협력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지자체의 디자인 조직은 이런 통합적인 설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잘 연결시키고 조화롭게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연결 포인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직 구성 시 소통에 능한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 기획자 등도 포함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모두 발표에 조금 소개를 드렸지만 오늘 그 행사와 함께 그 서울 디자인 국제 포럼의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셔서 자세하게 찾아보시지는 못하셨겠지만 서울 그 디자인 국제 포럼의 온라인 플랫폼은 지식을 확산하고 사례를 연결하기 위하여 만든 시도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지식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디자인 플랫폼, 그러니까 서울 디자인 포럼의 온라인 플랫폼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누구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디자인 비전을 수행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기를 좀 기대하는데요.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온라인 플랫폼이 좀 중심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지 좀 제가 이시환 대표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희가 예를 한번 들면 저희가 시드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 문제를 고민하시는 소셜 벤처분들의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모임에서도 하나의 의제를 놓고 그 다양한 하우, 그러니까 왓은 하나 정해놓고 하우를 계속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만약에 저희가 결론은 얼마나 쉽게 공유할 것이고 공유된 걸 얼마나 쉽게 찾아볼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본다면 그 문제를 왓을 물어보는 게 하나 있다면 하나의 왓을 넣고 하우도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뭔가 그런 형태라면 저는 충분히 단순히 포럼을 넘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서로 공유하고 구심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까 질문하실 때 잠깐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쉽게 공유할 수 있는 템플릿 형태 또는 쉽게 업데이트하거나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또는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성걸 전무님께도 같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포럼을 그러니까 온라인 그 플랫폼으로서의 포럼을 운영하면서 좀 주의 깊게 그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플랫폼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서울의 특성을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은 일단 뭐 서울만 있는 게 아니라 위성도시 한 20개 넘지 않습니까? 되게 많이 있고 또 이렇게 남북으로 나눠져 있지만은 거기에 또 다리만 해도 20몇 개가 있고 되게 이렇게 그 이색적인 어떤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또 매년 어떤 도시 집중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많이들 들어오고 싶어하는 어떤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향을 봤을 때는 일단 되게 챌린지 중에 하나가 되게 다양한 지역에서 많이 모여 있다라는 점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세대가 되게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를 비교를 했을 때 그 다양성의 어떤 스펙트럼은 훨씬 넓다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렇게 다양한 세대,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도시로서 플랫폼이 있는 건 되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어떤 물리적인 플랫폼일 수도 있지만은 이런 온라인의 플랫폼을 통해서 더 바이럴한 효과를 거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다양성을 갖다가 다 수용하고 존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가끔 요즘에 이제 MZ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것도 폭이 한 15년 이상 되는 어떤 연령폭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어떤 유행어가 있고 유행하는 세대가 있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플랫폼은 다양한 취향을 다 이렇게 니즈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내용과 그런 어떤 상호 존중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다양한 스펙트럼을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많은 내용들을 다 한다라는 거는 사실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콘텐츠 도메인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로드맵을 형성을 하고 이 로드맵에 따라서 도메인 하나하나를 확정해 갔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양한 스펙트럼의 다양한 세대와 다양한 문화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컨텐츠 플랫폼이 되기를 좀 바란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이 온라인 플랫폼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지식을 연결시키고 또 확산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참여하시고 계시는 워킹그룹의 교수님들도 아마 굉장히 부담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폭넓은 스펙트럼과 또 연결을 강조하면서 이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나갈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그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최근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공인프라라고 하면은 공공시설을 의미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시민은 디지털과 온라인을 통해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이제 온라인 수업에 익숙해졌고요. 시정 관련해서도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메타버스와 관련된 김상균 교수님의 발제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팬데믹이 가져온 디지털 가속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와 도시는 이러한 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지를 좀 여쭙고자 합니다. 백준상 교수님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디지털 가속화는 동시에 디지털 격차의 가속화를 의미합니다. 그 모 신문에서 본 기사인데 그 이건희 컬렉션 그 미술관에 있는 이건희 컬렉션 예약을 보려면 친구들 사이에서 효녀 효자를 둔 부모만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코로나 자녀 백신을 이제 그 앱에서 이렇게 신청을 할 때 그 매크로라는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백신을 예약을 해서 그걸 돈 주고 파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팬데믹을 계기로 해서 그만큼 이 디지털의 격차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정말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도시가 해야 될 역할이자 노력으로서 무엇보다
시민의 어떤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은 디지털 기술의 소비자를 넘어서 그 기술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런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공공도서관 그리고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디지털 사회혁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시민들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프로젝트 중에는 디지털 격차를 다루는 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년층이 일상에서 그런 경험하는 디지털 격차, 예를 들면 뭐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라든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또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도시가 이런 디지털의 격차, 특히 그런 디지털 격차의 어떤 기술에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를 해서 사회 문제에 그런 사회 혁신,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노력이 도시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백중산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진짜 저도 얼마 전에 그 햄버거 가게에서 주문을 못 해가지고 우셨다는 어떤 기사를 보기도 했었습니다. 최근에 AI라든지 다양한 기술 혁신에 따라서 그 기술을 온전하게 이렇게 활용하지 못하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조금 낮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기사들을 많이 보는데요.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디지털 서비스들이 그런 최대한의 그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주유민 교수님께도 좀 같은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4차 산업혁명이니 스마트시티 등 해서 이런 기술의 발달이 우리 사회에 큰 변화들을 갖고 올 거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김영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팬데믹이 이를 아주 갑작스럽게 가속화시켰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러한 새로운 생활 방식을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빨리 받아들이게 됐던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면서 오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 정부가 이 디지털 가속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곧 이 부작용들을 최대한 완화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백준상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듯이 이 디지털화에서 누락되고 있는 소외 계층은 없는지 살펴보고 공공에서는 어떻게 이에 대처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아까 말씀 주신 디지털 리터러시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들이 충분한 인터넷 연결과 기기를 소유하고 있는지, 또는 더 나아가 온라인 수업이나 근무를 할 수 있는 공간적 여건을 다 갖추고 있는지 등 우리가 평소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빈곤층이나 노년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예전부터 쭉 이 노년층에게 어떻게 하면 디지털 리터러시를 증가시킬까 고민을 많이 해서 동네 동사무소 같은 곳에서 이렇게 같이 교육을 시켜주는 이러한 프로그램도 많이 있었고요. 또 가난한 이런 가정에는 인터넷을 좀 싸게 보급을 하는 이러한 정책도 있습니다. 또한 반면 온라인,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너무 이제 온라인 업무, 줌 미팅 등이 많으면서 이런 피로도가 많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눈이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이런 도심 속 안식처 같은 공공 공간들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집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제 아들이 옆에서 수업을 하고 있어서 이게 단순히 그냥 어떤 소프트웨어의 문제 또는 하드웨어의 문제 말고도 공간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구나라는 어떤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주유민 교수님의 그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공원 같은 사회적 시설을 통해 가지고 코로나로부터 이렇게 스트레스 받은 것들을 이렇게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인프라도 지금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인프라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좀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가게 되었잖아요. 어떻게 좀 디지털 세상을 이용을 해서 그런 간접 경험을 하는 것도 어쩌면은 시에서 중요한 관광 사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 서울시에서 관련해서 디지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혜영 과장님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희 서울시도 디지털화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서울시정을 모두 가상 공간에 담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에 앞서서 말씀하신 이제 뭐 관광 체험 프로그램 중에 버추얼 서울 플레이그라운드라는 이제 실제 게임을 통해서 서울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또는 뭐 온라인 실감 교육 같은 것들도 지금 실험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시정에서 이제 디지털에 대비해서 이제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특히나 저희 이제 디자인 영역에서는 이 가상 공간에, 그러니까 메타버스에 대비해서 저희가 UD 프로그램에 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UD라는 것이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만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냥 사람들이 그게 왜 UD라는 걸 느낄 수 있어야지 굉장히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UD 관련된 것들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페르소나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가치들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그 디자인 영역에서는 이게 뭐 서비스 디자인이나 경험 디자인에서 저희가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어떤 분야와 좀 결합을 해서 이거를 이제 그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이제 메타버스로 잘 담아낼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유니버셜 디자인 관련된 사업들은 서울시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서울시의 메타버스를 만든다고 하니까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앞서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주유민 교수님이나 백준상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디지털 그 리터러시가 좀 낮거나 디지털 접근성이 좀 낮은 분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제작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질문 마지막 아마 이게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포럼을 준비하면서 여기 함께 계시는 워킹그룹 교수님들과 함께 서울 디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서울 디자인이 무엇을 말하고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정의하는 것이 이런 행사를 기획을 하거나 아니면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거나 또는 서울시에서도 또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에서도 비전 스테이트먼트라든지 아니면 미션 스테이트먼트 같은 것들로 기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목표를 정의하고 기업 활동을 하는데요. 서울시의 디자인 비전이나 미션을 정의할 때 좀 중요하게 고려할 부분은 무엇일지 기업적 측면에서 황성걸 교수님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이제 기업도 이렇게 예전에는 이제 다른 선진 기업들을 많이 참고를 하고 거기서 이제 애플 컴퓨터가 이렇게 하면 우리도 그 방향으로 가야 돼, 아니면은 뭐 테슬라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 방향으로 가야 돼 해서 되게 참고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점점 바뀌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더 이상 패스트 팔로잉 하는 게 아니라 이제 2등이 아니라 1등으로 올라가는 분야도 많다 보니까 사실 1등이 되면은 앞에 참고할 게 없거든요. 따라갈 데도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first moving을 하면서 되게 자세를 많이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도 되게 많은 도시를 다녀봤지만은 더 이상 참고할 어떤 이렇게 대상이 없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만의 어떤 절대적 가치를 마련을 해야 하고요. 이 마련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예전처럼 데스크탑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다운받고 또 어떤 시가 무엇을 하니까 우리도 이걸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분산된 노력보다는 오히려 저희가 이제는 조금 더 이렇게 시민의 공감을 이해하고 그걸 갖다가 파악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잠깐 이제 좀 더 깊게 얘기를 하면요, 저희 디자인 쪽에서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타겟 고객을 위해서 뭔가 디자인을 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텐트를 만들어야겠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데스크탑에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걸 주었을 때 그 거리에 계신 분들이
나한테 꼭 필요했던 거야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럼 안 그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서 그냥 동정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그 입장이 돼갖고 공감을 하는 건 되게 차이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기관에 있던 기업에 있던 간에 좀 더 배우처럼 살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현장에 가서 몰입을 하고 정말 그 대상이 돼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시간을 어떤 탁상에서 보내기보다는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현장에 나가고 직접 경험을 하고 직접 그 대상이 돼보는 어떤 first hand라는 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는 화두가 되어야만 우리가 레퍼런스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절대적 가치를 파악을 하고 우리한테 잘 맞는 정책을 찾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오히려 거꾸로 다른 어떤 나라, 다른 도시에 좋은 모범이 될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네, 배우처럼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입장이 되어보고 그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그 기회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제 서울시는 더 이상 이제 패스트 팔로우가 아니라 퍼스트 무버로서 그런 사례들을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 정말 저도 공감합니다. 이시환 대표님 그 벤처 업체로서 그 새로운 서비스들을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네네. 서울시가 디자인으로 지향해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게 참고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러니까 좋은 비전 미션을 물론 세워야 되고 그게 큰 골이 있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만 저희는 오히려 그 미션이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지금의 현재의 상태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션과 골이 이만큼이면 현재 있는 위치와 그 간격이 얼마나 넓은지를 알아야 몇 단계를 통해서 갈 수 있고 그 중간 단계의 사회용자들과 어떤 형태를 통해서 발전해 나갈지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너무 목표만 보다 보면 중간 과정이 좀 생략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교통약자나 또는 보행약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려고 했으나 가장 단순한 가장 최약체인 시각장애인조차 쓸 수 없는 시스템이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희 1단계는 시각장애인 분들이었고 2단계가 지체장애인인 거거든요. 오히려 그런 어떤 명확한 단계를 정리하면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의 시간이 아니라 사용자의 시간 그리고 사회 인식의 시간 이런 시간들이 같이 적당하게 왔을 때 저는 그게 발현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참고로 저희가 이제 서울시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내비게이션을 만들었는데 기술은 되고 다 만들었는데 가장 문제는 매장에서 싫어하세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하고 싶은데 그분들은 시각장애인들이 매장 와서 다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기술의 속도가 아니라 아직은 사회 인식의 속도가 필요하고 그걸 기다려 줄 줄 알거나 그때까지 또 사용자나 참여자들이 같이 비전을 보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 공감, 단계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 인식의 변화의 속도도 중요하다라는 말씀 공감이 됩니다. 이 현재의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지점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걸 통해서 단계적으로 목표와 비전에 도달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 감사합니다. 백준상 교수님께서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서울시의 그런 디자인 비전이나 미션을 정의할 때 저는 지금까지 서울시가 쌓아온 그런 사회 문제 해결 디자인의 노력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성찰하고 또 우리가 왜 고생해서 이것을 이렇게 하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근본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는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디자이너의 역할도 물건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에서 나아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그걸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는 이제 그런 역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 해결 디자인 또는 사회혁신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그런 어떤 디자인의 역할이고 또 공공섹터의 역할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리더십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고 디자인 정책도 바뀌는 것이 당연하죠. 예. 하지만 우리가 이런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런 굉장히 좋은 모습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성찰하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사실 저는 서울이 이미 패스트 팔로워가 아닌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혁신,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돼서는 그렇고요. 제가 이런 이제 포럼을 준비하면서 뭐 외국 연사분들께 이제 연락을 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여쭤봅니다. 너희 어떻게 잘하고 있느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리더십과 상관없이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비전과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그것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방법을 고민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우리 그 시대 정신으로서의 어떤 디자인의 역할 그런 부분들이 어떤 그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좀 계속 유지되어지고 그것들이 이제 유산으로 좀 남아가면서 연결이 계속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주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유민 교수님께도 동일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시에서 디자인 비전이나 미션을 정의할 때 좀 서울 시민들로부터 공감받고 시민들을 단결시킬 수 있는 이런 내부 아이덴티티 또는 정체성의 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도시들이 사실 외부에 보여지는 이미지 형성에 보다 많은 노력을 쏟아왔었는데요. 결국 시민들이 애착을 갖고 행복해하는 도시가 외부 경쟁력도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울 시민들이 어떻게 서울을 생각하고 있고 어떠한 서울시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졌으면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이제 글로벌 도시로서 SDG나 기후변화 등 오늘날 범지구적 중요한 이슈들도 디자인을 통해 대응한 방법이 있을지 함께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서울 시민 중심의 방향성과 함께 정책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성과 실용성이 디자인 미션에 강조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패널 분들의 말씀이 아마 그 과장님 어깨가 굉장히 이렇게 무겁게 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잘 받아서 서울시가 서울 시민의 행복한 삶과 또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이것으로 이번 그 서울 디자인 국제 포럼의 모든 행사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